여러분, 현재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가십으로 치부하곤 하죠. 특정 인물의 분노나 나토 체제의 균열, 혹은 군사기지 이전 논란을 그저 시끄러운 잡음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본시장은 이 상황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지점이 훨씬 본질적인 공포입니다. 감정적인 설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국가 예산을 움직이고 대규모 발주를 일으키며 기업의 이익 구조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메커니즘을 짚어드리려 합니다. 왜 이 이슈가 방산과 금, 그리고 원유 가격을 관통하며 결국 한국 투자자들의 계좌까지 직격하는지 말이죠. 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신다면 단순한 뉴스가 소음이 아닌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로 읽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핵심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9일자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분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토 동맹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 내의 군사기지 폐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죠. 백악관 측은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는 나토를 무능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대한 이유는 대중의 뇌리에 특정한 시나리오를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등을 돌리고 유럽 주둔 미군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공포 말이죠. 스페인과 독일이 압박을 받는다면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한국도 그 가시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질문의 결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지갑을 열게 되었는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모든 사실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선제적으로 냄새를 맡고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이번 흐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 철수가 공식 서명된 것도 나토 탈퇴가 결론 난 것도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곤 하죠. 시장은 결과 보고서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가능성의 경로에 베팅하는 조직입니다.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설을 넘어선 강력한 실질적 배경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40일간 지속된 미 이스라엘 연합의 이란 공습 이후 4월 7일 겨우 2주간의 단기 휴전에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즉각 레바논을 타격했고 헤즈볼라는 로켓 50발로 응수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이 배제된 정전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휴전일 뿐 전쟁의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은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나토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보호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쏟아냈고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별개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란 분쟁과 해상 봉쇄, 나토의 내분과 유럽의 재무장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사슬처럼 엮여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죠. 현재 유럽에는 8만 명 이상의 미군이 있으며 독일에만 3만 명이 넘게 주둔합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지와 활주로, 탄약고와 정교한 병참망이 실존하는 군사 인프라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근간을 흔들겠다고 하니 유럽은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위비를 증액하든 신규 장비를 대량 구매하든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는 전쟁 뉴스가 아닌 예산 뉴스로 읽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미국의 압박과 공포 정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자본은 이미 유럽 방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보다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장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럽 방산의 대호황기가 과연 실체가 있는지 수치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발표된 나토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국방 예산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실질적으로 20%나 급증했습니다. 31개 모든 동맹국이 마침내 GDP 대비 2%라는 국방비 가이드라인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단 4곳에 불과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격적인 대목은 그 다음입니다.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목표치는 핵심 국방비 3.5%에 인프라 비용을 더해 무려 GDP 대비 5%에 달합니다.
기존 목표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제도권의 거대 자본이 구조적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독일의 행보를 주시하십시오. 독일은 이미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방위 기금을 조성했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치인 567억 유로를 편성했습니다. 이제 방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일시적인 정치적 긴장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유럽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와 재무제표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먼저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갈등의 서사를 넘어 숫자로 증명되는 이 거대한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그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산 슈퍼사이클이 진짜냐 아니냐? 저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3월 26일에 나온 나토 공식 보고서 기준입니다.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의 국방비가 2025년의 전년 대비 실질 기준 20% 증가했습니다. 31개 동맹국 전원이 GDP 대비 2% 기준을 달성했어요. 2014년에 이 목표를 세웠을 때 겨우 내 나라만 채우고 있었는데 전원 달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5년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핵심 국방비 3.5%에 국방 인프라까지 합쳐서 GDP 대비 5%, 기존 2%의 2.5배입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죠. 이건 일회성, 뉴스가 아니에요. 제도권 돈이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특히 독일을 보세요. 독일은 5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열었고 2026년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1,567억의 투자의 물꼬를 빻습니다. 5년 내에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하려는 로드맵이 이미 가동 중이며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재정 지출이 2026년 예상 성장률 1.1%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지 무기를 구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고 부품을 생산하며 R&D 확대와 공급망 재구축을 아우르는 흐름이죠. 전쟁 준비라기보다 거대한 산업의 재편이라 봐야 합니다. 그 파급 효과는 철강, 전자, 엔진, 반도체, 통신망까지 광범위하게 뻗어나갑니다. 누군가는 국가 채무도 상당한데 국방비를 이토록 늘리면 유럽 경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냐고 묻겠지요. 지극히 타당한 우려입니다. 국가 재정에는 분명 큰 짐이죠. 하지만 시장의 자금 흐름은 결이 다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나중 문제고 시장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누가 수주를 따내느냐입니다. 예산 증액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체계를 구매하고 탄약을 비축하며 대규모 정비, 계약과 생산 라인 증설이 뒤따릅니다. 그럼 방산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수주 잔고가 쌓입니다. 이를 백로그라고 하죠. 이 잔고가 넉넉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매출을 미리 확보해 두는 셈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반기는 지점이죠.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주문서,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닌 확실한 장부니까요. 그래서 방산 섹터는 탄력을 받으면 실적이 가파르게 뒤따라옵니다. 그럼 구체적인 기업명을 살펴볼까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2025년 매출 99억 유로로 전년 대비 29% 성장이 예상됩니다. 수주 잔고는 전년도 469억 유로에서 638억 유로로 30% 넘게 폭증했죠. 놀라운 건 2026년입니다. 백로그가 2일 350억 유로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매출 역시 145억 유로를 목표로 하며 무려 50%의 폭발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2025년 신규 수주액이 238억 유로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늘어난 수치이며 수주 대비 매출 비율은 1.2배입니다. 팔려 나가는 물량보다 주문이 더 빨리 쌓인다는 증거이지요.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수주 잔고가 836억 파운드에 도달하며 역사적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년보다 58억 파운드 늘어난 규모에 영업이익도 12%나 뛰었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 중인데 이는 분위기가 좋다는 말보다 돈 들어올 길이 확실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웨덴의 사브는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4분기 수주액만 1,000억 크로나를 넘겼는데 전년 동기 175억 크로나와 비교하면
6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연간 총 백로그는 이 750억 크로나에 달하며 연 매출의 3.5배를 웃돕니다. 독일과 북유럽이 방공망과 탄약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는 단순한 호황을 넘어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반면 미국 대형 방산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이 홀로 서기에 성공하면 미국이 밀려날까요? 그렇게 본다면 오산입니다. 미사일, 방공체계, 고성능 엔진, 첨단 전자전 장비는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RTX의 국방부문 백로그는 이 70억 달러, 총 잔고는 이 680억 달러 규모입니다. 록히드 마틴 또한 940억 달러의 잔고를 보유해 연 매출의 2.5배를 넘겼죠. 유럽이 독자적 전력을 강화하더라도 첨단 무기체계 공급자로서 미국의 위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유럽 재무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현지 방산업체들. 둘째는 유럽 내 생산 역량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미국의 대형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세 번째 경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1월 아시아의 방위산업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의외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실제 지표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 5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무려 8배나 급증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유럽향이며 폴란드 한 국가가 무려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말 폴란드와 40억 달러 상당의 천무유도 로켓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상 방산 부문의 수주 잔고만 3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시장 수출도 5년 전보다 3배 성장했죠. LI그넥스원은 중동 분쟁 여파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산, 빅사 기업들의 1분기 합산 매출액은 이미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방산이 왜 이토록 각광받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속한 납품 능력,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입니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주문이 밀려들어 제작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틈새를 한국이 강력한 대체 공급원으로서 파고든 것이죠. 즉, 단순히 반사 이익을 얻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유망 산업이라고 해서 해당 종목까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덧붙여져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많은 이들이 탑승했기 때문이죠. 유럽 방산주들은 2022년 러시아 침공 사태 이후 2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일례로 라인메탈은 2026년에만 22% 추가로 상승했고 2025년 1월과 비교하면 거의 20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장세에서는 각별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오를 거라 예상하시겠죠. 하지만 오히려 이제야 알아챈 거야 라며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만 손실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목을 살필 때는 수혜 여부보다 이미 가격이 얼마나 앞서갔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스토리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이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혜주를 고를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먼저 꼽는 칸은 모두가 아는 대표적인 선도주들입니다. 라인메탈, BAE 시스템즈, 사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죠. 비록 구조적으로는 견고해도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 충분한 조정 없이는 투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간 칸에는 서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자리합니다. 레이더 센서, 통신, 전장, 전자전 같은 전문 분야 기업들이죠. 대규모 계약 발표 시 실제로는 더 높은 마진을 남기며 수익성이 깔끔한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 칸은 한국 수출형 플레이어들의 전체 밸류 체인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장비 업체는 물론 부품 공급사와 탄약 생산업체까지 한 번에 대규모 수주로 실적이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산주를 산다가 아니라 방산 밸류 체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봅시다. 이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이유는 방산 분야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차원을 넘어 금값, 원유, 달러의 흐름까지 함께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이를 단순한 안보 이슈가 아닌 체제적 리스크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국채 보유액 3조 9천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결국 금이 세계 최대 준비자산 1위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이는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값이 상승한 현상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2개국의 금 보유 평가액은 1월 609, 17억 유로에서 2월 792억 유로로 단 한 달 만에 상승했으며 중국인민은행은 무려 17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순매입 규모는 27톤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상방에서 금을 지지하는 힘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상식만 믿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기 십상입니다. 아래로부터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금 보유분을 재평가한 후 그 차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100톤으로 세계 1위인데 장부가는 1973년 온스당 42달러에 멈춰 있습니다. 이를 현재 시장가로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추가로 확보됩니다. 여기에 1월 말 케빈 워 연준 의장 지명 소식까지 겹치며 금값이 하루 만에 13% 폭락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의회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죠. 실제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금값은 3월 초 온스당 41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3월 24일 하루 만에 수백 달러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650달러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매수세가 단기간에 집중되었던 것이죠. 좋은 재료가 살아있더라도 단기적인 과열은 강하게 해소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금 시장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의 역할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금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돌격대가 아니라 기축통화 체제가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위에서는 중앙은행들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지만 아래에서는 트럼프발 재평가, 리스크와 강달러 기조가 흔드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즉, 금은 추격 매수의 대상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신중히 조절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혀 없으면 불안하고 너무 많으면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유 시장은 더욱 험난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이죠. 3월 5일 해협 봉쇄 관련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8.5% 급등, 한때 배럴당 1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만약 봉쇄가 2분기까지 장기화되면 배럴당 17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죠. 4월 7일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이 합의되었지만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재공격하며 휴전의 내구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오늘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6달러에서 103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원유가 홀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유, 항공, 해운, 화학, 물가, 금리까지 모든 분야에 연쇄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용이 오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춰 성장주에 부담을 줄 수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주는 일시적 상승세를 보이고 운송주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며 금은 다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순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원유 시장은 단순히 유가 등락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여파가 어디부터 확산될지를 파악하는 분석의 영역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달러는 조용히 상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데 현재 달러의 위치는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DXY 달러 인덱스는 4월 8일 기준으로 99선 아래로 하락했으며 지난 3월에는 97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통상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은 미국 재정 적자 우려와 금 보유 자산이 달러를 추월하는 등의 구조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흐름이 간단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10일 현재
1,474원대를 기록 중이며 3월 말 1,536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안정된 상태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까다롭게 다가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며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달러 강세로 인해 수혜를 받을지 아니면 비용 증가의 압박을 받을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 달러를 단순한 뉴스 거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장 크게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한 연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 불안감을 주된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 핵심은 유럽 내 병력 재배치 압박이었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철수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 결정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공포는 전염성이 강해 실제 정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은 결국 수주 공시, 예산안, 그리고 실적 발표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공포감에 휩쓸리는 속도가 아니라 과연 누가 유럽과 중동 지역에 방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의 수주 공시와 수주 잔고가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 생산 능력, 납기, 그리고 환율 및 원가 구조를 살피지 않고 지정학적 불안감만 외친다면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기대어 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기회는 막대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큰 산업일수록 실제 실적 확인 없이 섣불리 흥분하면 그만큼 하락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시초가에 무작정 뛰어드는 순간 그날의 최고가를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상입니다. 실제 투자 행동 전략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에서 방위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보되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지 마십시오. 유럽의 주요 방산주, 한국의 수출 주력주, 그리고 서브 시스템 공급업체를 분산하여 고려해 보십시오. 둘째, 금 투자는 승부수가 아닌 보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온스당 400달러에서 단숨에 수백 달러가 하락하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셋째, 원유와 달러의 변동이 개별 종목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산주를 매수했다면 금리와 원가 변동의 영향 또한 함께 점검해야 하며 항공이나 소비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면 유가와 환율이 기업 이익을 침식하지는 않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뉴스 해석이 아닌 여러 변수들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해석하는 싸움입니다. 단편적인 기사만 쫓아서는 늘 뒤처질 뿐이고 숫자들을 서로 연결해야만 비로소 기회가 먼저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260% 상승한 유럽 대표 방산주는 조정기를 거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급락했던 것이 불과 3주 전의 일입니다. 원유 가격은 휴전 소식 한 줄에 하루 만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레바논 공습 뉴스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달러 역시 구조적 약세, 신호와 안전통화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답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입니다. 술자리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끝까지 생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부터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기보다는 백로그, 환율, 그리고 원가 구조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